경기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제가 출제됐고 각 문항별로 750자씩을 서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시문의 독해를 해서 그 독해 내용을 충실히 적용하는 이러한 적용까지를 주로 물어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신의 견해까지 확장된 문제 유형은 그리 많지 않았던 대학이고, 다만 독해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시와 그리고 고전 혹은 고전 소설 이런 산문 문학까지 포함해서 문학에 대한 해석과 접근을 동시에 평가하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경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가 반드시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2011학년도 수시에서도 첫 번째 문항에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그런 관계를 출제를 했는데, 이 문항에서 상충곡과 그리고 섬진강 2 여기에 대한 문학적 접근을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평가와 독해 적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회문항이죠. 여기에선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와 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된 대안적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런 식의 독해 적용의 문제 두 문항을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먼저 상충곡에 출제된 부분과 그리고 섬진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첨부를 했습니다. 두 문학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은 이 부분을 스킵해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길지 않으니까 들어두시고 그 연장에서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학 설명 보겠습니다. 자, 홍진에 묻혀 사는 분들이요. 속세에 사는 분들이요. 그렇죠? 홍진 같은 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풍진. 그렇죠? 그다음 뭐 사바 이런 것들이 다 속세를 묻혀 사는 분들이요. 이내 생에 내 삶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의 풍류에 미칠지, 그들의 풍류에 미칠지, 그렇죠? 도달할지 못 미칠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이런 겁니다. 속세를 벗어난 자신의 삶.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날만하니 많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된 몸이 나 같은 이가 많지만 그들은 왜 살림 자연입니다. 자연에 묻혀 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십니까? 안타까움이 들어있죠. 안타까움이 들어있습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부심, 자신에 대한 자부심, 다른 이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수간목을, 그렇죠? 한두 칸짜리 초막을, 한두 칸짜리 초막을, 그렇죠? 안빈낙도입니다. 가난한 삶이 엿보입니다. 초막을 벽계에서 시냇물입니다. 그렇죠?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룰리에 울창한 곳에 풍월, 역시 자연입니다. 자연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제목이 상충곡이었죠. 당연히 계절의 정사가 봄이 될 것입니다. 계절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니 도화 행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햇살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그렇죠? 버들과 푸른 새우, 가랑비입니다. 가랑비 속에 푸르르구나. 그렇죠? 봄날의 정서입니다.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 살구꽃은 석양 햇살에 피어 있고 버들과 푸른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말아냈는가? 칼로 이렇게 조각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아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그렇죠? 물물마다 온갖 사물, 자연 곳곳에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있습니다. 수풀에 오는 새, 잘 봅니다. 수풀에 오는 새는 춘기, 봄 기운입니다. 춘기, 봄 기운, 그렇죠? 짝짓기를 하는 그러한 계절, 봄 기운의 화려한 생동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못내 겨워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로다. 짝짓기한 교태의 소리를 내고 그 봄날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 자, 물화일체입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자연과 일체가 됐다. 즉 자기도 누구와 다르지 않다. 바로 새와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연과 물화일체니 내가 자연과 하나니 흥이 이와 다를 수냐? 누구와 새와 다를 바가 전혀 없이 나 또한
봄날의 생동감을 느낀다. 시비, 살인문입니다. 쌀이나무로 만든 문이죠. 요겁니다. 이거 이렇게 몇 개 묶어 놓으면 이게 쌀이비가 될 것이고, 한두 개만 묶으면 회초리 되고 쌀이비 되고 살인문 되니 다용도죠. 살인문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 나지막히 노래하며 천천히 걸으니 좋죠. 그렇죠. 그 조용히 노래하며 천천히 걸으니 산중 하루가 적막한데 아주 고요하고 한적한데 한중진미 한가로움 속에서의 즐거움을 진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로구나. 역시 안타까움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속세 속에서 사느라고 자연 속의 한중 진미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로구나. 이렇게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자연의 구경을 가자. 답청이 풀밟기인데 요거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산림욕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산림욕, 자연의 기운을 마시는 산림욕은 오늘하고 욕기, 그렇죠? 봄날이니까 목욕은 내일 하자. 이게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겁니다. 아침에 채산하고 나물 캐고, 그렇죠? 나중에 저녁엔 조수 낚시를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풀밟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죠? 나물도 캐고 낚시도 하자. 각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 놓고, 이 갈건이 뭐냐면요, 이게 술 같은 걸 거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건 나왔습니다. 요 갈건이죠, 그렇죠? 갈포로 만든 두건입니다. 머릿속에 든 두건 이렇게 뒤집어서, 그렇죠? 술 이렇게 부면 이렇게 술 그 쌀알은 여기 남을 것이고 이렇게 쭉 그 술을 걸러낼 수 있겠죠. 자, 각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이게 좀 낭만적이죠. 그렇죠? 낭만적입니다. 그러니까 꽃나무의 가지를 꺾어 한 잔 먹고 꽃나무 하나 꺾고 한 잔 먹고 꽃나무 하나 꺾고 이러한 낭만적인 모습입니다. 화풍 봄바람이겠네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 녹수 시냇물입니다. 시냇물을 건너오니 향기는 잔해지고 떨어지는 꽃잎은 옷에 진다. 봄의 향기는 푸른 향기는 잔해지고, 그렇죠? 떨어지는 꽃잎이 옷에 진다. 자연과의 완전한 일체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일체감의 모습 확인하죠. 존중입니다. 술독입니다.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말해라. 어린아이에게 주가 술집입니다. 그렇죠? 술집에서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안보 나지막히 노래하며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홀로 앉아 명사 맑은 모래 좋은 깨끗한 물입니다. 맑은 물에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들고 청류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입니다. 이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인데 이 복숭아꽃은 도화라는 것은 뭐를 연상시키냐면은 무릉도원입니다. 복숭아꽃이 핀 무릉도원, 즉 동양의 유토피아를 연상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복숭아꽃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무릉도원이 가깝다. 이래서 무릉도원이 가까운 근거로 복숭아꽃을 얘기합니다. 점의 산이 바로 그것이냐. 김용택의 섬진강 2 보겠습니다. 이 섬진강 1부터 연작시죠. 섬진강 1에서는 민중에게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자연의 이미지, 특히 섬진강의 이미지가 강하게 드러났다면 여기에서 이 섬진강은 또한 삶의 시련과 고통의 공간, 그러면서도 역시 민중에게 또 다른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이중성이 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섬진강 1에서는 이 독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자연은 밝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활력의 공간으로서 위로를 해준다면 섬진강 2에서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시련 그리고 고통이 또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연의 공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맑고 친근하며 정겨운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험난하고 그리고 안개가 뒤덮인 이러한 시련의 공간으로 이렇게 형상화될 수도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도 불빛들은 살아나는구나. 이때 불빛이라는 것은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이어가는 생명력, 이렇게 압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소나무의 연기, 눈물 글썽이며 역시 삶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치마폭 같은 산자락에 몇 가옥 집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당시 어두운 시대의 현실을 이렇게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촌양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다 추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빛은 살아나며 지치지 않는 민중의 생명력은 지속되며 사는 눈을 뜨는구나. 어둘수록 눈 비벼 부릅뜬 눈빛만 남아 역시 산이 주는 이러한 생명력, 역설의 구조입니다. 어두울수록 눈을 비벼 부릅뜬 눈빛만 남아 바로 겨울은 강철 무지개와 같은 시련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생명력의 강인함, 이것이 어두울수록 부릅뜬 눈 이속을 통해서 형상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섬진강물 위에 불송이로 뜨는구나. 역시 희망의 불, 그리고 삶의 의지의 불은 꺼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형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끊임없는 시련과 그리고 삶의 고통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자연 속의 일부인 사람 또한 역시 함께 공유한다. 이런 식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시면 될 것입니다. 밤마다 어두운 시절마다 사는 자연의 생명력은 어둠을 베어버리고 공간각이 쓰였습니다. 바로 뭐를? 시각을 뭐로 표현했다? 촉각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지치지 않는 생명력이 자연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누이는 바로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대유적 표현입니다. 매운 눈 비벼, 피곤해 지친 눈 비벼 불빛 살려내며 마지막 가슴에 희망을 가지고 가며 치마 속에 쌓인 눈물은 강물에 가져다 버린다. 이 삶의 시련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러한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누이야 시린 물소리는 더욱 시리게 아침이 올 때까지 바로 평화와 안식의 시간이 올 때까지 허리에 두껍게 감기는구나. 누이를 둘러싼 삶의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모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신새벽이죠. 바로 고통스러운 삶의 연장의 시간일 것입니다. 너는 물동이로 얼음을 깨고 역시 삶의 아픔일 것입니다. 물을 퍼오는 건 아무도 모르게 하나남 불송이를 물동이에 띄우고 이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만은 버리지 않은 채 하얀 서리발을 밟으며 너는 강물을 길어오는구나. 삶의 아픔 속을 견디는 민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으로 그날이와 참으로 부서를 통해서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평화와 그리고 안식의 시간을 얻을 수 있어. 우리 다 모여 바로 공동체의 그 모습을 함께 다시 구축하며 어둠 속에 사라진 집들의 불빛도 다시 돌아와 굴뚝마다 연기나고 첫날 밤 불을 끌 때까지는 바로 이 첫날 밤 안식의 시간을 맞아 이러한 삶의 힘겨움과 긴장을 이제 내려놓을 그 시간까지 스스로 허리띠를 풀 때까지는 안식의 시간 속에 마음의 여유를 갖기 전까지 너희 싸움, 삶 속에서 민중이 가져야 되는 끊임없는 삶의 고통과 고뇌와 좌절, 너희 정적,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나겠다는 너희 마음가짐은 힘을 향해 굳구나. 이때 힘은 바로 너희가 여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하던 바로 이상적이고 염원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향해서 가란 민중의 삶의 모습은 굳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섬진강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명력을 부여받는 그러한 공간, 그리고 바로 희망이 있기에 불씨가 있기에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시 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 분황의 전에서는 제심은 가와나를 참조하여 다라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에 대한 간략한 한 문장 정도의 언급과 이를 토대로 해서 유사성에 대한 언급 나머지 절반,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언급 나머지 절반, 이런 정도의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제심은 가에서 결국은 문학이라는 것을 만드는 작가 또한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작가의 사고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서구의 자연관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그러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고, 제시문 나의 내용 또한 경기대에서 기출이 있었습니다. 나의 핵심 내용은 서구 중심의 그리고 인간 중심의 이러한 자연적 태도를 버려라. 즉 인간과 자연을 나누려는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인간이 지배자의 위치에 서려는 이러한 태도, 그리고 자연을 물질로 보는 기계론, 그리고 환원주의적 태도를 버리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접근, 이것을 말하는 핵심적인 전통윤리의 한 부분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키워드는 이러한 작가의 의식도 시대의 산물이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인간 중심의 지배적 자연관을 버리는 그러한 생태학적 사고관을 가져라. 이러한 서구 중심의 자연관을 극복하려는 태도, 이 두 가지가 키워드로 제시됐고, 이 같은 관점에서 일단 다와라의 유사점에 대한 서술을 300자 정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문제에서는 다와라에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시문 다와, 제시문 라에서는 바로 문학작품이 하나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시대상의 반영 속에서 다와라는 또 공통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대립구도로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다에서는 안빈낙도나 그리고 자연과 함께 물화일체가 되는 그러한 조선시대 양반의 이상적 사고관이라는 시대의 산물이 작품 속에 녹아 있다면, 제시문 나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러한 민중의 모습이 작품 속에 역시 투영되어 있다는 그 부분을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시문 다와라 모두 어떻게 인간과 자연을 대립구도로 보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술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에서는 바로 물화일체라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의 그런 염원적 태도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라에서 인간은 자연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자연의 생명력을 받아 자신의 생명력을 또한 끊임없이 유지해가는 그러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만큼 그 두 문학 작품에서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분리구조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정도의 키워드가 바로 다와라의 공통점 서술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다와라에서 보이는 차이점의 서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와라의 차이점에 있어서 일단 다에서의 자연은 평화 그리고 안식의 공간, 이렇게 주로 형상화됐다면, 라에서의 자연은 삶의 시련과 그리고 고난의 공간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 이 부분이 또한 언급이 돼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에서의 자연이라는 것은 평화스럽게 안빈낙도를 즐기면서 향유하는 그러한 논의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면은, 라에서의 자연은 힘겨운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되는 고통과 그리고 시련의 그러한 공간의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학교 측에서 과연 어디까지 서술 방향을 요구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다에서는 나와 그리고 자연이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자연 속에 편입되려는 그런 적극적인 몰입의 공간으로서 자연이 작용하고 있다면, 라에서는 나의 의지와 그리고 삶의 정서에 따라서 자연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변형되는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충곡에서는 자연이 이러한 그 인간과의 대립구도에서 중심에 서 있다면은, 라에서는 자연이 인간 삶의 정서에 따라 변형되고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까지 서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문학작품의 기본 메시지만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평화 안식의 공간 그리고 시련과 고난의 공간, 이런 정도의 서술 정도에서 멈춰도 충분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사회문항에서는 제시문 나다라를 근거로 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가히 밑줄 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와 주장이 실행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앞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고 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1인 1표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직업과 교육 정도를 고려한 복수 투표제를 채용하자. 바로 사람의 뭐에 따른 이러한 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복수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간단하게 한두 문장이면 될 것이고, 이 서술 토대로 해서 이것이 제기되는 이유를 뭐를 토대로 나와 그리고 다와 그리고 라를 토대로 먼저 절반 정도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나를 토대로 봤을 때는 바로 소크라테스 이야기인데, 이 지문 자체가 성대에서도 한번 출제된 그런 지문입니다. 대중의 비합리성,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의 선택이라는 것이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각과 그리고 자극의 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대중은 무엇을 분명히 좋아하지만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부족하다. 그것이 포퓰리즘의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와하고 좋아하는 인터넷의 일시적 현상과 유행의 현상, 그런 것들이 있고, 끊임없이 조회수가 1000번 이상 올라가는 그런 사이트 내용이 있지만 막상 너 그것을 왜 좋아하니라고 물으면 난 몰라 재밌으니까 라고 말하는 이러한 대중의 천박성에 관한 그런 질문으로 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 없는 대중, 이런 뜻으로 압축이 될 것이고, 재심은 다에서는 한 선각자의 비애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의 외면을 받는, 대중의 외면을 받는 주식 투자한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이라는 집단 앞에서 미래를 앞서보는 선각자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 라에서는 흔히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디바이드는 바로 지식 정보의 격차입니다. 따라서 지식의 양 그리고 정보의 양에 따라서 사람의 질적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기된 이유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나에 따라서는 대중의 포퓰리즘과 그리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자극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중의 비합리성으로 이어져서 다수결은 다수가 곧 진리라는 그러한 대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다수는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감각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 다의 시각에 따라서는 하나의 선각자, 바로 미래를 앞서보는 그러한 사람이 숫자의 다수 앞에서 좌절되는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지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또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한 표의 자격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제기된다. 그리고 재심은 라에서는 각각의 개개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습과 정보의 양에 따라서 개인의 질적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모조리 무시하고 한 표씩 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제기된다. 이것이 전반부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문제점을 논해봐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사고의 확장이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개의 논것 정도를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논거는 바로 이렇게 그런 표를 준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구체적인 예로서 그것의 기준과 잣대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절차의 객관성이 결여라는 주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럼 IQ 순서대로 줄 것이냐, 학력 순서대로 줄 것이냐, 이러한 주관성은 바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서열화하는 것이고, 이러한 능력에 대한 객관적 측정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식의 반박이 첫 번째 가능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사람이 질적 차이에 대해서 일정한 표의 차이를 두게 된다면 이것이 또한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지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게 된다면은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민주주의 표를 주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표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의 집행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이러한 격차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화 현상이 바로 복수 투표제에서 나타나는 함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러한 개인의 능력에 따른 투표의 부과는 결국은 소수 독재의 가능성을 역시 안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대중에 대한 폄하는 결국 플라톤에 있어서 철인정치라는 이상정치인데, 이 철인정치라는 것은 단 한 명의 철인이 모두의 대중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 형태입니다. 하지만 현대와 같이 다양화되고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소수의 독재라든가 소수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된다면 그 사회는 오히려 다양성과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비탄력적인 독재 정치로 흘러가면서 사회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적 부언도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기준과 잣대의 주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격차를 부여하는 것이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수의 독재라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성을 전제한다. 저는 이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논리 개발은 학생 여러분들이 답안에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만 해주면은 역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